이 녀석아, 케이팝이 밥 먹여주냐?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영국 의사들이 손을 내려놓았을 때 제 남은 시간은 몇 달뿐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굴복해 본 적 없는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요. 저는 코웃음 쳤죠. 평생 그 나라를 무시해왔거든요.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는 나라, 제대로 된 기술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요. 영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포기했던 제 병을 완치시킨 곳이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제가 평생 혐오했던 케이팝이 저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이드 성급협회에서 30년간 최고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 안전 기준을 만들고 검증하는 일을 해왔어요. 논리와 합리성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저에게 음악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딸과 3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이유, 한국을 그토록 혐오했던 이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지금 한국어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해럴드 도슨입니다. 런던 로이드 성급협회에서 30년간 최고 해양공학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 안전 기준을 만들고 검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승인한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타이타닉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영국 해양 산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죠. 정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국제 선박 안전 규정 개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논리와 정확성, 그리고 검증된 기술만을 신뢰하며 살아왔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직감보다는 과학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딸 엘리자베스는 전부였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혼자 키운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똑똑한 딸이었죠. 금융권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빠, 이 노래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딸이 보여준 화면에는 7명의 젊은 동양 남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BTS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경을 벗고 다시 썼습니다. 30살이 다 되어가는 제 딸이 10대들이나 좋아할 아이돌 음악에 빠져있다니요. 엘리자베스, 너 이제 어른이야.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승진이나 신경 써라. 하지만 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집 안 곳곳에 한글이 적힌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죠. 거실 테이블, 냉장고, 심지어 화장실 거울에까지요. 퇴근 후에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주말마다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왔습니다. 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빠. 그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런던 금융가에서 촉망받는 딸이 갑자기 아시아로 떠나겠다니요. 정신 차려라, 엘리자베스. 노래나 추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어? 영국에서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아야지. 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한국을 전혀 모르세요. 그냥 편견만 갖고 계시잖아요. 편견이라고. 내가 30년간 국제 업무를 해왔는데 편견이라고 하느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일해봤는지, 얼마나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지 딸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조선업도 세계 1위고요. 아빠가 하시던 일도 이제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제가 평생 몸담았던 영국 조선업을 무시하다니요. 아시아 문화에 완전히 미쳐버렸군.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유학을 간다더니 아예 그곳에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죠. 고집센 딸이 언젠가는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3년 후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통이 계속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CT 촬영까지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 직감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도슨 씨, 앉으세요. 담당 의사 존슨 박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하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의심됩니다. 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수술은 가능합니까?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말투에서 희망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가의료 서비스인 NHS에서는 제 나이와 병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를 권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특히 딸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엘리자베스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죠. 아빠, 많이 아프시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병을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아빠, 한국에 가요. 거기서 치료받으세요. 딸의 제안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놈의 한국 타령 그만 좀 해라. 영국 의료진이 손을 내렸는데 그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간암 치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딸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간암 치료 성공률, 최신 수술 기법, 그리고 외국인 환자 지원 시스템까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는 영국 사람이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게 맞다. 아빠, 제발요. 적어도 한 번만 가보세요. 정말 다른 나라예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좋아, 한국에 가보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딸이 미리 예약해놓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런던 못지않게 웅장했고 도로 인프라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아빠, 저기가 강남이에요. 병원이 있는 곳이죠. 딸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에 온 기분이었어요. 로비부터가 다른 차원이었죠. 대리석 바닥에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슨 씨.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드릴게요. 치료 과정 전반을 도와드릴 거예요. 김미영이라는 코디네이터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모든 소통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도슨 씨, 먼저 정밀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받으신 자료도 검토했지만 저희 장비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검사실로 향하는 길에 본 광경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었어요. 환자 팔목에 차는 스마트 밴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자 차트, 그리고 AI가 도와주는 진단 시스템까지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과학연구소 같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T와 의료가 결합된 스마트 헬스케어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환자분께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CT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들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장비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빨랐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은 지 단 2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주일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결과를요. 담당 의사 박성훈 교수가 결과를 설명해줬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였어요. 영국에서 받으신 진단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전이 양상을 보면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희망이 생긴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로봇 수술 시스템이 있어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면 기존 수술보다 훨씬 정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수술을 한다니요. 제가 알고 있던 의료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였습니다. 입원실로 안내받았을 때도 놀랐습니다. 1인실인데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개인 화장실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소파베드까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죠. 아빠, 어떠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틀렸다.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딸이 왜 이 나라에 매료되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병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어요. 낯선 나라에서 생사를 결정할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요. 하지만 간병사들과 간호사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도순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지만 더 놀라운 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영국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K-팝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채널을 돌리려고 했지만 나레이션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냥 두고 봤어요.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K-팝 가사를 번역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딸 엘리자베스가 있더군요. 영상에서 딸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노래의 가사는 정말 특별해요. 내일의 나에게 약속해줘.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절망하지 않겠다고. 이런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딸이 번역한 가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노래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요. 내일의 나에게 약속해줘.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가사였거든요. 영국에서 절망했던 저에게 한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울고 계세요? 언제 들어왔는지 딸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프로그램 보셨죠? 제가 출연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이 노래, 그냥 춤이나 추는 게 아니었구나.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문화예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 음악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는 이런 마음에 끌렸던 거였구나.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네. 아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딸이 추천해준 K-팝 노래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가사의 의미를 알고 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BTS의 스프링데이라는 노래는 제가 딸과 떨어져 있었던 3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너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둠도, 계절도 영원하지 않아. 그 가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사랑한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구나.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었구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빠가 미안하다. 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빠,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는지.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딸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정신이었던 거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박성훈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술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도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시더군요. 수술 중에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수술 후 회복이 더 빨라진다고 해요. 음악을 들으며 수술을 받는다니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 딸이 좋아하는 K-팝을 틀어주시겠어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죠. 따님이 추천해주신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받기 전 정말로 BTS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프링데이였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음악이 이제는 저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니요. 수술은 5시간 정도 걸렸다고 했어요.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본 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더군요. 아빠, 수술 성공했어요. 박성훈 교수가 와서 설명해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행히 전이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로봇 수술 덕분에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더군요. 회복 병동으로 옮겨진 후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간병인이 따로 없어도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가 바로 달려왔고 수액과 산소 포화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됐습니다. 도순 씨, 오늘은 명상센터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병원 안에 명상센터가 있다니요. 정서적 회복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명상센터에 가보니 정말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자연 소리, 그리고 아로마 향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K-팝 음악 치료도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음악 치료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많은 외국인 환자분들이 K-팝 음악 치료를 받고 계세요. 특히 BTS와 블랙핑크 음악이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K-팝 음악 치료를 받았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복 과정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모두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까지도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받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김미영 코디네이터에게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해주더군요. 저희는 환자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해요. 특히 먼 나라에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은 더욱 잘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편견을 가졌던 나라에서 이런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니요. 어느 날 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한강공원에서 젊은이들이 K-팝 댄스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딸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는지. 아빠가 달라지셨네요. 나 같은 고집쟁이 노인도 받아주는 나라구나. 편견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나라는 단순히 의료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다른 나라였습니다. 3주 후 드디어 퇴원날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종양이 완전히 제거됐고 전이된 부분도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했어요. 박성훈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해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도순 씨, 완치 판정입니다.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완치. 영국에서는 들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을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간호사들, 청소 직원들, 심지어 캐퍼티리어 직원들까지요.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순 씨, 건강하세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길 바라요. 김미영 코디네이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과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지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글 간판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 청년이 다가가서 도와주더군요. 아, 이 식당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영어로 메뉴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은 병원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었구나.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K-팝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 나라의 문화는 정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언어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딸이 떠나간 게 아니라 좋은 곳을 찾아간 거였구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따뜻한 문화를 만난 거였구나.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래, 엘리자베스.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이곳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구나. 해가 질 무렵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나.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어요. 아빠, 앞으로도 한국에 자주 오세요. 이제 여기가 아빠의 제2의 고향이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은혜로운 나라이자 제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줘야겠다고. 제가 경험한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말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계속 좋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런던의 집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그것도 한국어로 말이에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딸이 그랬듯이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어 교재를 사서 공부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한글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어설프고 틀린 부분도 많았지만 제 마음은 충분히 담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빠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고마워요. 저를 살려준 나라에 대해 알려줘서. 편지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따뜻한 돌봄, K-팝 음악의 치유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요. 편지를 보내고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편지 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한국어 편지가 한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딸이 제 허락을 받고 편지를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영국 아버지의 한국 사랑 편지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죠.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딸과 화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인터뷰 영상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어요. 그 후로 저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외국인들, 한국 의료진들, 그리고 K-팝 팬들까지요. 모두가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박성훈 교수님이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도순 씨, 한국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편지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제가 팬레터를 쓴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구나. 영국 친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토록 고집센 헤럴드가 아시아 문화에 빠졌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모두들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헤럴드, 내 딸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오랜 친구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딸은 저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서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K컬처와 의료 포럼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귀빈으로 온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니 김미영 코디네이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도순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김미영 씨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왔어요. 포럼이 열린 서울시민청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K-팝 업계 사람들까지. 저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럴드 도슨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68세 영국 노인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저는 평생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딸이 K-팝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만으로가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치유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K-팝이 실제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의 경험, 음악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딸과 화해하게 된 과정을 들려줬어요. 내가 딸을 원망했지만 이젠 그 길을 응원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삶을, 그리고 사랑을 되찾게 해준 이름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연설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엘리자베스, 고마워. 내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줬어. 그날 저녁 딸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로 그 노래가 좋아지셨죠?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젠 그 노래가 정말 좋아졌다. 아니,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찾아낸 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구나. 네, 아빠. 그리고 그 힘은 사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마음이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게는 그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그 매개체가 바로 딸이 사랑했던 K-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음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돌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글로 쓴 편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죠. 68세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